3주 넘게 지속되던 하원 의장의 공백 사태가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친트럼프 마이크 존슨 의원을 신임 하원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한인 2세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도가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제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H-1B의 신청 자격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마약 밀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국관세청이 공항에서의 수화물과 휴대폰 검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오토론 자동차 담보대출 연체율이 6%대를 넘어서 3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3주 넘게 지속되던 하원 의장의 공백 사태가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하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친 트럼프 의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마이크 존슨 의원을 신임 하원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하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4선인 마이크 존슨 의원을 신임 하원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재석 의원 429명 가운데 공화당 소속 의원 220명 전원의 지지를 얻어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하원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재석한 민주당 의원 209명 전원은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에게 투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일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 해임 이후 3주 넘게 지속된 하원 의장 공석으로 인한 하원 마비 사태는 끝이 났습니다. 하원은 당장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긴급 안보 예산을 조속히 심의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다음 달 중순이면 임시 예산 기한이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내년 회계연도 예산 문제를 매듭지어야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존슨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2015년에서 2017년 루이지애나주 주 하원 의원을 거쳐 2017년부터 연방 하원 의원으로 재임 중입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당내에선 대표적인 친트럼프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젯밤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3일 메카시 전 의장을 해임한 후 후임 의장 선출을 위해 스티브 스컬리스, 짐 조던, 톰 에머 후보를 차례로 선출했지만 당내 강경파의 반대로 잇따라 사퇴하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복수 국적을 가진 한인 2세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도가 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 한국의 병역 의무 대상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 제도를 통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도인 한인 2세 토마스 존슨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한국 법무부로부터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은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어 국적 이탈을 위해서는 18세가 되는 해인 2021년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할 지역인 뉴욕 총영사관을 방문하지 못해 국적 이탈을 하지 못했습니다. 존슨은 뒤늦게 국적 이탈 신고를 접수했지만 한국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존슨은 병역 의무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존슨의 변호인은 한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이탈 신고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존슨 측 변호사는 블로그 공지를 통해 그동안 행정소송은 8차례의 서면 공방, 3차례 공판 후 다음 달 추가 기일이 잡힌 상태였다며 재판부에서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 신고를 권유받아 필요한 서류를 취합해 신고를 했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적 이탈 심사가 엄격했다고 지적하고 구비 서류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복수 국적 한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그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만 병역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를 놓친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의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H-1B의 신청 자격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이 제안대로라면 전문직의 정의와 범위가 대폭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23일 H-1B 현대화 등을 위한 개선 방안 제안을 연방 관보에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의 핵심은 H-1B 신청 자격에 학위와 전문성이 직위와 직접 연관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는 겁니다.
또 일반 학위로 해당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전문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공학직 책에 지원하는 경우 학위도 직접 연관된 전공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H1B 추첨 시스템도 변경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청원 기업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수혜자 중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근 당첨 확률을 높이려 페이퍼 컴퍼니 등을 활용해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고안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미국에서 유학 후 졸업 후 현장 실습, OPT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H1B를 받을 때까지 OPT의 종료 시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OPT가 9월 30일까지 연장됐지만 앞으로는 수속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 다음 해 4월 1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H1B를 신청할 수 있도록 청원자는 고용인, 수혜자는 직원이어야 한다는 문구도 삭제될 계획입니다. 공식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인구 5천만 명 기준 마약 사범이 10,000명 미만이면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는데요.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한국은 이미 2016년 이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마약 밀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국관세청이 공항에서의 수화물과 휴대폰 검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세청은 24일 서울세관에서 본청 및 전국 11개 세관에 마약 밀수 단속 관련 부서장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 마약 관계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날 그간의 마약 밀수 단속 실적과 동향을 점검하고 마약 밀수 척결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약 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대책 추진단은 공항에서 여행자 기내 수화물 검사와 화물 가방 개방 검사, 해체 및 파괴 검사를 강화하고 신체 은닉을 적발하기 위한 전신 검색기 활용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한 검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적발되는 마약 밀수 건수는 미국발이 가장 많은데 올해 약 10건 중 3건꼴이었고 적발 중량을 기준으로도 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2023년 들어 9월 말까지 한국관세청은 총 501건의 마약 밀수 시도를 적발했고 493kg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 및 단속했습니다. 일평균 2건, 건당 약 1kg에 가까운 마약 밀수 시도를 차단한 셈입니다. 미국에서는 항공 여행객이 가져오는 마리화나와 마리화나 카트리지가 주로 적발됐는데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적으로 판매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분류돼 형사처분의 대상입니다. 관세청은 세관 조치 강화로 인한 통관 지연이나 입국 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오토론 자동차 담보 대출 연체율이 6%대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폭스 비즈니스가 신용평가사 피치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60일 이상 오토론을 연체한 대출자의 비율은 6.1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 기록인 1월의 5.93%를 넘어선 수치이고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겁니다. 또 시장 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압류될 차량은 15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해 120만 대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한편 이런 연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차량 가격의 상승과 금리 인상이 지목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반도체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한 차량 가격의 급등,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오토론의 평균 금리도 상승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신차 오토론 평균 금리는 연초에 6.9%에서 지난달 7.4%로 상승했고 중고차 오토론 금리는 11.4%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별 오토론 상환액이 $1,000 이상인 소비자 비율이 연초 16.8%에서 2분기 17.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오토론 연체율의 상승은 미국 경제의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함께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현상은 미국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월가의 채권 왕으로 불렸던 투자자 빌 그로스는 최근 오토론 연체율의 상승을 미국 경제 둔화의 징후로 해석하면서 4분기 경제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는 선로에서의 밀침과 폭행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통계에서도 지난해 뉴욕시의 지하철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3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뉴욕시경이 발표한 9월 지하철 범죄 통계에 따르면 한 달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중범죄는 총 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37건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21.6% 증가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지하철 내에서는 밀침과 폭행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9월 1일 할렘 116가역에서는 60세 여성이 지팡이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일에는 맨하튼 68가 헌터칼리 지역에서 74세 남성이 밀쳐져 척추 골절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달 11일 뉴욕을 찾은 한인 여행객이 흑인 소년에게 인종차별적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경찰을 지하철역에 투입하기도 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로봇 경찰이 새벽에만 순찰하며 개찰구 밖에서만 활동하는 제한적인 활동 범위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뉴욕시의 전반적인 범죄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9월에 주요 범죄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감소해 175건을 기록했습니다. 주로 강도와 절도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NYPD의 마이클 캠퍼 교통팀장은 전반적인 범죄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시는 난민을 지원하는 데 따른 비용의 증가로 고심하고 있는데요. 재정난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 조사 및 감독위원회는 지난 23일 청문회를 열고 올해 초 뉴욕시에 도착한 난민 한 사람당 제공된 지원 비용은 $363였는데 10월 현재는 $394로 8.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뉴욕시가 더 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도착한 난민들에게 숙박과 새끼 식사, 세탁과 교통, 의료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시와 계약 중인 호텔과 보호소의 임대료 인상, 그리고 난민 유입 속도의 급격한 증가로 난민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6만 5천 명 이상의 난민이 시정부의 지원을 받아 망명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난민 지원 비용으로 인해 뉴욕시 의회가 예상했던 이번 회기 난민 지원 예산 $29억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릭 애담스 시장이 예상했던 $47억 훨씬 더 많은 비용 마련이 필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자회사인 크루즈가 만든 무인 로봇택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은 어제 크루즈를 대상으로 로봇택시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로봇택시는 앞서 지난 8월 10일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로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24시간 상업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운행 도중에 작동을 멈추거나 보행자를 치는 등 여러 사고로 인해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24시간 상업 운행이 허가된 다음 날 샌프란시스코 놀스비치 인근 도로에서는 12대의 크루즈 차량이 길을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켰습니다. 또 지난 2일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여성이 다른 차량에 치여 크루즈가 달리던 차선에 쓰러진 뒤 크루즈에 깔려 중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 16일 크루즈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이 크루즈의 로봇택시 서비스의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차량국은 성명에서 로봇택시 서비스의 안전성이 문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서비스 허가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크루즈의 운행 정지 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만든 자율주행차 웨이모는 큰 사고 없이 계속 운행 중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의 유관단체로부터 영상 출연 형식의 3회 강연료로 $250만 받았다고 마이니츠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UPF는 통일교 창시자인 고 문선명 전 총재와 한학자 현 총재가 2005년 설립한 민간단체로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연료를 받은 행사는 UPF가 2021년 9월 12일 한국을 거점으로 연 온라인 행사와 2022년 2월 10일에서 14일 서울에서 개최한 월드서밋 2022, 같은 해 8월 11일에서 15일 역시 서울에서 연 행사입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는 어제 맨하튼 북부에 위치한 할렘가에 있는 데모크라시 프랩 할렘 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무료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가량 이 학교 학생 300여 명을 상대로 개최된 콘서트에서 조수미 씨는 5곡의 노래를 불렀고 학생들과 함께 아리랑을 열창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이 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흑인 또는 라틴계로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학교는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졸업을 위해서는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할 정도로 한국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유 구명위원회는 어제 현재까지 온 오프라인을 통한 서명운동에 동참한 인원이 2만 1,000명을 돌파했다며 한인 교계와 더불어 많은 한인 단체들이 구명운동에 동참해 지난 한 주에만 1,000명 이상이 유씨 구명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명위는 23일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뉴욕 한인 노인 상조회 사무실을 방문해 한인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 2차분을 전달받았고 지난 14일에는 서명운동이 진행된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교인 1,0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따르면 연방식품의약청이 지난 13일 맨솔 담배와 가양 시가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해달라고 백악관에 요청했습니다. FDA는 지난해 4월에도 비슷한 방안을 백악관에 제출했지만 최종 승인을 받진 못했습니다. 이번에 백악관이 맨솔 담배 판매 금지 방안을 승인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맨솔 담배 판매 금지 조치는 10년 넘게 추진됐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로 매번 무산됐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맨솔 담배가 목과 기도에 시원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흡연자들의 중독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판매 금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부분적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